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도대체 연휴인지 아니면은 그냥 평일인지 분간이 안 가는 오늘입니다. 뭔가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 휴장이었죠.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우리나라 국장 휴장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 세계 증시 올랐겠죠. 니케이 2%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항생은 어제 그렇게 급등하더니 오늘 장중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하네요. 갈수록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8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어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역시 국장 휴장은 세계 증시 상승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했고요. 정말 놀랍게도 오늘 저녁 미국장이 빠지지는 않을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경계감을 보이며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우랑 나스닥은 소폭 상승, S&P 500은 0.7% 상승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고 했는데 석유 시설 같은 걸 때리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항만 노조의 파업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인플레 걱정은 조금씩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는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14.3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소식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한 번 더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입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바이든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다. 단 핵시설 공격은 반대.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너희도 한번 공격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한 번에 보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이스라엘이 조금 강하게 석유 시설을 타격한다면은 단기간 유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경중에 따라 1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안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별로죠. 최근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인플레가 또다시 자극되면은 그 부분은 분명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해지주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리는 거라 초보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투자 방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가 이렇게 우상향을 쭉쭉쭉 하고 있다가 어제 오랜만에 3.5%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 양봉으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조금 하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수치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6% 넘게 하락했다가 결국 마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자면 인도량은 전분기 대비 4%가 증가했고요. 전년이랑 비교하면 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잘 팔리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1분기 38.7만 대 이어 2개분기 연속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3분기에는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에서 뭐가 나왔죠? 맞습니다. 부양책이 나왔죠.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도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이어 당연히 테슬라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 키는 로보택시다, 10월 10일 코앞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역사책에 남을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까지 했는데, 과연 로보택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 행사가 테슬라의 주가를 저 위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시는 하락하겠죠. 월가 베테랑 중 하나인 메간 호네만 버던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증시가 7에서 10% 정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보는 이유가 뭔가? 미국 GDP를 제외한 제조업, 고용 등의 지표가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PMI 등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금리 인하고 난 다음부터 3주 동안은 거의 평균적으로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앞으로 하락장이 나타난다면은 딱 4주 차 그때부터 하락장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한 달 정도는 살짝은 지키는 그리고 혹시나 하락장이 온다면은 그때 강하게 매수를 해볼까 이러한 매수 전략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조금 챙기자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금투세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금투세입니다. 일단 유예는 확정적인 느낌이고요. 폐지 같은 유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깜짝 증시 상승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SE 4세대 출시. 애플이 내년에 보급형 모델인 SE 4세대 기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에 3세대를 출시하고 이제 거의 3년 만에 보급형 기기를 또다시 출시한다는 건데요. 자, 새로운 아이폰 SE는 기존 홈 버튼이 사라지고 디스플레이가 전체에 꽉 들어차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만 본다면 아이폰 14랑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보급형임에도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될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이겁니다. SE 시리즈 보급형이긴 하지만 중국 폰 보급형이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형 시장에서 점유율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변수는 애플 인텔리전스겠죠. 이 애플 AI가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V80 올해 우리나라에서 무려 3.1만 대나 국내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더니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80 북미에서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무려 1.4만 대나 올해 팔렸다고 하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기를 또 나중에 차를 뭐 다시 또 산다면은 제네시스를 살 것 같긴 합니다. 해외차 같은 경우는 너무 뭔가 사치의 영역 같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좋은 차는 한번 타보고 싶고 그게 딱 제네시스가 아닌가 뭔가 절제된 사치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또 좋아하기도 하겠죠. 다음입니다. 예금자 보완도 1억 원으로 올리자. 현행법상 은행의 예금자 보완도는 5천만 원인데요. 이 한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파산하면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한도는 지금까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한도는 2001년 그때 만들어졌다 보니까 너무 오래 지난 거 아니냐. 지금은 그때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도를 인상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급격하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야 그럼 금리 많은 곳에 저축은행에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쏠림 현상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같은 데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근데 뭐 한 2년에 1천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넷플릭스의 MAU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바로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크게 끌고 있기 때문이죠. 저기를 또 이번 주말에 봤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간 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통 요리 경연 대회는 맛만 평가하고 사실 좀 재미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는 맛도 평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특별한 경연 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팀전,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 그런 포맷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어쨌든 흑백 요리사는 최근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과 시리즈물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를 끌면서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파생 상품, 콘텐츠가 줄줄이 등장하며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강록 셰프가 낸 책 최강록의 요리 노트는
방영 후 2,000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음식 관련 이러한 요리 프로가 엄청나게 우후죽순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계속 공부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는 2년 전 반도체와 비슷한 위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야 이거 사는 거 맞나? 라는 고민을 했지만 최근 엄청나게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는 121선을 뚫고 올라온 친구들도 여러 보이고 122선을 코앞에 두는 친구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길이 쓴 2차 전지와 마찬가지의 시각을 가지는 게 바로 엔터주입니다. 마침 또 엔터주에는 최근 바닥치지 않았나라는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데 왼쪽의 차트만 봐도 느낌이 오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2NE1이 4년 만에 재결합을 하고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YG 엔터는 지금부터 부활의 신호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열리게 된다면 엔터주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요즘 전 세계가 무대인 엔터가 다시 한번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분명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버 SM 주봉을 봐도 바닥이 많이 깔려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만약에 바닥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배달 어플 쪽에서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솥에서 뭔가를 터트린 느낌입니다. 젊은 시절 모두가 신세를 졌던 한솥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이중 가격제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우리가 직접 먹는 가격과 배달시켜서 먹는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솥이 왜 이러냐, 돈에 미쳤냐 하고 봤더니 그 이유가 합당합니다. 배달 매출의 약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뉴당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더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 수수료율은 배미는 9.8%, 요기요는 9.7%로 10%가 채 안 되는데 왜 도대체 30%냐라고 말을 했더니 여기서 부가세, 결제 수수료, 별도 배달비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되면은 30%에 육박 혹은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렴함의 대명사였던 한솥도 이중 가격제를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되고 배달 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럼피스킨, 뭔가 꾸준히 발생하는 느낌.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평택시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6번째 확진 사례가 되었다고 하며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역주는 1년에 한 번은 시세를 주는 느낌이라서 특히 겨울쯤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 이글벳이라는 기업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6, 7년의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딱 한 1년에 한두 번 여기 보시면은 피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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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레침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뭐 20%, 30% 이렇게 가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닥에 깔려 있었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다가 이제 쭉 올라갈 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질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한 방법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종에만 넣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 펀딩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챗GPT의 대규모 펀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8.7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요. 기업 가치는 208조로 평가받았다고 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참고로 마소가 작년 초에 투자했을 때 그때보다 벌써 5배가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마소는 진짜 부럽다라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UAE의 투자사 MGX, 소프트뱅크, 피델리티 등 이런 것들이 참여했고 애플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국가를 순방한 뒤 라오스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새로이 취임한 일본 이시바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만날 때는 어떠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새로운 관련주가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쉬는 동안 증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제발 상승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